예, 이번 주 정치권은 그야말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그 뒷모습을 보면 그리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의 기업을 상대로 한 사정의 칼날은 어디로 향할지 사뭇 궁금해지는 형국입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모시고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이슈들을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이 이제 기업들 상대로 지금 사정의 칼날을 좀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드 문제로 잔뜩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나 기업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에 검찰의 이 부정부패 수사에 대해서 기업들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 기업의 이 각종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검찰이 이 전방위로 무차별로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패한 기업인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것도 특히 국민 기업이나 공기업적 성격을 띈 기업이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저렇게 수조 원이나 수십조를 갖다가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그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가야 언젠가 경제가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서 좋아지면 그때는 그야말로 경제가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즉 이 투명성만 높아지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5% 정도 더 올라간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것 때문에 시진핑 지금 주석이 부정부패 척결에 저렇게 목을 매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이 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부패 지수에서 보면 중국, 필리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크게 다를 바도 없어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마치 부정부패 척결을 갖다가 정치적 사정이니, 설사 정치적 사정을 한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역대 정권마다 돌아가면서 앞에 정권을 갖다가 청산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형님, 대통령의 아들들, 또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 본인, 이런 사람들이 수천억씩 이렇게 이 국가의 돈을 이 대통령이 지위에 오르고서도 해먹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청산이 되어 왔겠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더라도 청산할 건 청산하고 가야 된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이슈들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지난 17일이죠. 화요일 날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이 있었습니다. 자, 김나연 앵커. 오랜만에 이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관심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7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만났는데요. 특히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2년 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여서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세 명 모두 한 목소리로 경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강조점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요.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 경제가 크게 일어나도록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문재인 대표는 협조할 것이 있다면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파기했다, 또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정의 90%는 경제다, 또 경제 앞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 3자 회동에 대해서 청와대는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또 여당은 존재감을 드러났다는 데 만족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야당도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할 말은 다 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소장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약간의 긴장감이 좀 있었어요. 한 10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만나고 나서 있잖아. 경제 진단을 놓고 또 야당과 또 청와대가 엇갈리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좀 다시 한 번 더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3자 회동 누가 좀 많은 성과를 좀 얻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3자 회동에서 본인 앞에서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카메라가 있을 동안에 작정을 하고 이 박근혜 정부의 이 공약 파기, 또 경제 실정이 실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그다음에 회동이 끝난 뒤에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양당 대표를 남겨가지고 문안을 조율해서 공동 발표를 하고 또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여야의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상대가 잘못했다고 또 공방전을 벌이고 이렇게 하기가 십상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대하는 자세, 즉 소통의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런 데서 바뀐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문제에서 박 대통령이 아마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이덕을 받고 문재인 대표는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 앞에 가서 주눅 들지 않고 네. 야권 지지자들이 원하는 공세적인 발언을 다 했다. 예. 이런 부분에 본인의 어떤 성과, 특히 경제 중심으로 했다. 예. 이렇게 자아자찬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했고 예. 김무성 대표는 예. 어쨌든 그 대통령에게 자연스럽게 3.1절 기념식 날 그 중동 방문 이후에 예. 3자 회동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관철시키고 예. 또 중재했다. 이런 의미에서 뭐 3자 다 자기가 그 만족한 그런 회담이었다고 보고요. 예. 이런 회담이 성격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예. 최근에 그 여야당 그리고 청와대의 성격이 아마 이런 회담이 가능하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조금 전에 이제 박 대통령이 소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이제 3자 회동에 물꼬는 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3자 회동 이제 불통 논란 속에 휩싸였던 박 대통령이 이런 3자 회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뭐 아주 자주 틈만 나면 만나거나 그렇게 예.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뭐 야당이 강력하게 원하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만나는 행식을 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언론이나 기업들 검찰에 눈이 좀 시선이 쏠렸죠. 검찰이 포스코 건설을 시작으로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사정에 들어간 상황인데, 자, 김나연 앵커.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네. 다음 날이 되면 어느 기업이 거론될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기업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받았나요? 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 선언을 한 이후에 압수수색을 당했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먼저 지난 3월 13일이죠. 검찰은 베트남 건설 사업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 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포스코 건설 비자금 조성에 공모를 한 의혹으로 홍호산업의 본사와 계열사 등의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8일과 19일에는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반도 등의 유전 탐사용 국고 자금을 그중에 100억 원 이상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택도 현재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장님. 황교안 법무장관요. 저희 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검찰이 일할 때가 됐다. 과거에 좀 작년 연말에 내사를 좀 해왔나 봅니다. 몇몇 기업들 쭉 같은 해왔겠죠. 경우. 예. 그런데 표적 수사 없다. 또 성역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특정이나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하면 되겠나요? 예, 제가 봤을 예. 때요. 그 알만한 사람들은 그 정권이 바뀌고는 1차적인 타겟이 포스코가 될 것이다. 예. 라고 다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뭐 자원외교 부분이 그 성과가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뭐 어쨌든 지난번에 그 자원외교 공기업들의 부채가 예. 지난 정권에 한 25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자원외교 공기업들이 돈을 물 쓰듯이 써왔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진단하고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뭐 부패 척결을 했다거나 사회 개혁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한간에 바다했죠. 예. 특히 이 부패 척결은요. 역대 정권이 다 나섰지만은 이렇게 표적으로 하거나 핀셋으로 예. 자기가 필요한 정적에 대한 예. 또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만 하고 그만둔 부분에는 예. 역대 정권의 권력자들이 자신 주변에도 역시 비리와 부패가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패 청산을 할 체면이 못 됐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자기도 깜빵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부 흉내만 내고 정적 제거라든지 예. 지난 정권 힘 빼기로만 그쳤던 거죠. 아.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권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부패와 관련되어서 큰 구설수가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친인척이나 측근의 구설수가 등장한 것도 아직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대 행보를 보면 대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부패 척결을 전방위로 네. 성역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부패 예, 예. 척결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사회개혁으로 이어지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에서도. 예. 근데 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예. 뭐 대통령 경제 활성화 이야기하지만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한국 경제만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패 척결이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지름길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꾸 기업들이요. 부패 척결한다니까 엄살 떨고 그러는데 그만큼 부패한 기업들이 한국에 많다는 겁니다. 네. 자기도 맞을까 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역 없이 한다는 말이 맞죠. 아.
이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에너지 공기업 3사죠. 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 3사가 지금 31일에 청문회를 실시를 합니다. 나흘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요구한 증인을 보면 좀 노무현 정권 때 자원 외교를 좀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겨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노무현 정권으로까지 넘어가는 건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사실 노무현 정권도 지금 이명박 정권만 부각되고 있는데 예, 예. 노무현 정권도 그 러시아 쪽이나 그렇습니다. 러시아 쪽에 좀 감찰관 집중했죠. 쪽에 갔었죠. 예,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앙아시아 쪽도 좀 집중했고요. 네. 그걸 이제 이명박 정권이 물려받아서 본격적으로 판을 벌렸죠. 네. 그래서 감차카 반도 같은 이런 일, 또 러시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기업의 진출 관련 사안들은 노무현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경량기업도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당연히 이 특정 정권, 이명박 정권뿐만 아니라 예. 노무현 정권도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야당은 뭐 크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불안해하는 그 하나의 뭐 집단이라고 할까요? 친이계들. 사실 뭐 어제도 모임이 있었는데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불안해할까요? 어제 보니까 뭐 새머리에서 나온 기획이라고 기획이다. 그 어떤 친이계 어떤 의원분이 이야기했는데 예. 그 새머리를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불안하니까 이런저런 소리들을 하는 것 같은데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데 봉창을 괜한 사람한테 공연한 사람한테 두드립니까? 죄진 사람한테 두드리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부패 척결 앞에서요 예. 뭉쳐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다. 그래봤자 국민들 누구도 그걸 동조하지 않습니다. 예. 저 부패가 없으면 예. 척결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부패하기 때문에 척결되는 건데 예. 부패한 사람들이 왜 우리만 조지느냐?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건 100번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언론에 한 이야기를 따르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뭐 처벌을 받을 사람 받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분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 예, 예. 맞다고 봅니다. 뭐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그 밑에서 벌어졌던 이런저런 이야기 예. 또 그 부분에서 본인이 관계 있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수사를 기다리고 예. 그 결과에 따라야지 예. 지금 나서서 뭐 예를 들어서 해고록을 내고 또 해고록을 내면서 기자회견을 해서 추가 폭로가 있을 수 있다고 예. 이야기하고 예.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해서 본인에게 다가오는 사정을 특정 계파에게 다가오는 사정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예. 거기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하지 않고 예. 2년 동안 어쨌든 시간을 끌다가 지금 예. 하는 것을 비판을 하면 그것은 예. 비판 좀 받을 요지가 있어요. 왜 요지가요. 시간을 끌었다고 보시나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뭐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출범하고 정권이 어수선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두 달 동안 정부도 제대로 구성 못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원전이나 뭐 철도 뭐 각종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추징을 하면서 뭔가 부패 척결을 좀 하려 했는데 허지부지 끝나기 시작했고 탈세도 그랬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활성화로 이 정권의 기조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 있는 분들이 이 부패 척결을 가게 되면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또 대통령을 설득했을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세월호 가라앉고 그러면서 이 타이밍을 놓쳤다가 놓쳤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는 예. 부분에서 만시지탄입니다만은 아직 늦은 건 아니니까요. 예. 이번에라도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에 할애를 한 것 같아요. 외교 안보 분야 사드 논쟁인데요. 네. 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우리 정부 뭐 전략적 모호성을 좀 버렸다. 지난번 17일 국방부 발표를 듣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버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 어떻게 좀 이 문제를 좀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한국의 공부를 앞세워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띠게 하면서 아마 이 AIIB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부분에서는 네. 중국 손을 들어주고 예. 사드 배치는 어쩔 수 없다라는 행태로 미국 손을 들어주는 예, 이런 예. 행태를 결국 취할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아. 네. 만약에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요. 이것은 미국이 지금 동맹으로서 한국 네.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27,500명의 주한미군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 예, 또 예. 미국이 중요시하는 동북아의 한미일 삼각 방위구도, 아시아 중시 정책, 예. 또 앞으로 세일 가스 오일에 이 미국 그 서해안부터 예.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까지 오는 여기가 제일 큰 수요처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항로 확보 이런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전략이 깨지게 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한국이 사드 배치를 끝끝내 거부한다 그러면 예. 미국 조야에서는 전시작전권을 가져가라. 예. 그냥 한국 보고 아.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을 줄이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큽니다. 네.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이 정해져 있는 일을 가지고 예. 더 머리를 써봤자 음. 그건 뭐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익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까요? 지난 18일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지사 회동이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놓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는데 신경전이 대단했어요. 예. 뭐 누가 패자도 승자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 그 문재인 대표가 왜 만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 문재인 대표는 요즘 PK 지역에서 새정치연합, 그 특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네. 그 PK 출신의 대권 잠재적 주자들 네.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PK가 옛날 같지 않다.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PK에서 이 지금 급식 문제에 대한 폐지가 발생하니까 아마 이 본인이 총대를 메고 예. 한번 만나서 따지겠다 이렇게 만난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이제 홍준표 지사의 급수를 그 높여줬고 그날 그 대화하는 장면이 홍준표 지사 수준으로 말려들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럼 제가 문재인 대표라면요. 예, 예. 저는 이런 대안을 좀 가지고 갔겠습니다.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 부담률이 세금 플러스 그 뭡니까 사회복지비 예.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을 합쳐서 61.1%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도요. 그 뭐랍니까 단계별 예. 이 계층에 따라서 단계별 급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아까 급식을 똑같이 제공하고 네. 똑같은 티켓을 내는데 그 티켓을 동사무소 가서 살 때는 부자는 7,000원, 중산층은 3,000원, 가난한 사람은 200원을 내고 사실상 공짜로 받아옵니다. 예. 그럼 애들은 표시가 없으니까 그걸 그렇죠. 그냥 내면 되거든요. 아. 네. 그럼 낙인 효과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한국같이요 동사무소나 지자체 조직이 잘 구성되고 전산화가 돼 있는 나라에서 왜 이 방법을 도입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어떤 그 이념적인 예. 어떤 전시 효과라는 부분이 문재인 대표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만약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에 문재인 대표가 반대했다. 예. 문재인 대표는 이 보수에게 예, 항복했다. 이렇게 아마 비판이 본인한테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네. 문재인 대표가 중도 우클릭을 하는 행보에 있어서 가장 딜레마가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야권에 있어서 지배적인 그 허위적 담론을 네. 어떻게 깨는가가 문재인 대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문 대표가 홍 지사를 도와준 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대권 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대권을 위한 이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둘러싸고 정치쇼를 벌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홍준표 지사도 그걸 갖다가 한 500억, 600억쯤 되는 돈을 그 학업 지원에 쓰겠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대안을 좀 더 신중히 하거나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식 급식 제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대안을 던져서 예. 좀 더 그 야권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예, 저는 예. 조금 더 이 정책적으로 대응한다면 그렇게 예. 하는 것이 홍 지사가 더 나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의 정치의 특징인 겁니다. 서로 각 진영에서 있는 예. 그 뭐 이 보수적 담론, 네. 진보적 담론에서 예.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네. 그걸 그대로 카메라 앞에서 충돌해버리는 모습을 예.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와 잠재적 대권 주자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러니까 한국 정치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결국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